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3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던 그 세월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허리도 굽고 손마디도 다 굵어졌습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주로 오는 백반집이었어요.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제육볶음, 저녁에는 생선구이. 메뉴는 단순했지만 정성만큼은 어느 집에도 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집 바깥아서 좋아요 라고 할 때마다 피로가 싹 풀리곤 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됐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결혼도 시켜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민수는 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식당 일도 도와주고 대학 등록금도 아르바이트해서 일부 벌어 쓰려고 했어요. 물론 제가 다 냈지만 그런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수가 며느리와 함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매매로 돌리려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35의 직장인이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며느리도 옆에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집주인이 매매로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단골 손님들도 맨날 그 얘기만 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소 2억 5천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출 받고 저희 적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제 노후가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식당 팔면 더 나오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이 돈을 다 주고 나면 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나중에 아프면 어쩌나? 요양원 가야 하면 누가 돌봐주나?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억을 주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식당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야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한 법이니까요. 더군다나 며느리도 착하고 명절 때마다 식당 일도 도와주고 친딸처럼 잘해줬으니까요. 명절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추석에 며느리가 새벽부터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생일 때도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축하해줬어요. 평생 생일 챙겨본 적 없던 저한테 촛불까지 켜주면서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였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3억 조금 넘는다. 집 사는데 보태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그 눈물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꽉 잡는 힘에서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잘 살아야 내가 마음 편하다. 대신 집 살 때 어머니 이름도 조금 넣어주면 좋겠구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그걸 안 하겠어요. 어머니 명의로 3분의 1은 넣어드릴게요.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보냈습니다. 제 평생의 결정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내 집을 갖는구나. 손주도 낳으면 거기서 키우겠구나.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고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등기 들어가요.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밤에 혼자 식당 정리하면서도 흥얼거렸습니다. 단골 손님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집 샀어요. 30평대 아파트래요. 손님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사장님, 아드님 잘 됐네요. 효자시네요. 그 말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집이 좀 작아서요. 명의를 어머니 것도 넣으려고 했는데 대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 둘 명의로만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증여로 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보낸 돈이고 아들을 의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식당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내외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저는 초대받아 집들이에 갔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햇빛도 잘 들고 학군도 좋다고 했습니다. 거실이 넓고 주방도 새 가구로 꾸며 놓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이런 집에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 집 구경도 하고 이웃들도 인사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였을까요? 며느리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러 온 거였는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예전에는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날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금색 로고가 박힌 제가 봐도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야, 그 가방 새로 산 거니?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하나 샀어요. 오래 쓸 거라서요. 그러고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손님 줄진 않으세요?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나쯤 가질 수도 있지 하고요. 성과급도 받았다잖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SNS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하던데 아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배워보세요. 재미있어요. 저도 손주들 사진 보려고 시작했거든요. 애들 사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날 저녁 궁금해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그 SNS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니? 민수가 웃으며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앱을 깔아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르시면 사진 볼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올려요. 처음엔 이것저것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음식 사진도 많고 여행 사진도 많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문득 며느리 계정이 궁금해졌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놀랐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명품 매장 인증샷.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샵 럭셔리 라이프, 샵 행복한 일상, 샵 VIP 라운지, 샵 명품 스타그램.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의 명품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고 해시태그로 샵 쇼핑 중독, 샵 행복한 일상, 샵 럭셔리 라이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리면서 다른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명품 시계 사진, 외제차 키 인증샷,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 댓글에는 부럽다, 언니 돈 많나 봐, 럭셔리하다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게시물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며느리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제가 돈을 준 이후에 올라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전 게시물들은 평범했어요. 카페 사진, 일상 사진. 근데 제가 돈을 준 다음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거의 매주 올라오는 게시물들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인생은 한 번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가 준 돈으로 저런 걸 샀단 말인가요? 아니야, 오해일 거야. 며느리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수도 있고, 보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줬는데 며느리는 명품을 사고 있다니.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오해였다면 며느리를 의심한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며느리 SNS를 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외제차 안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새 차 왔어요.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댓글들이 또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제 돈을 그런 데 쓴 건지. 그런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민수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고민 끝에 옛날 식당 단골이었던 은행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 명의로 보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냐고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노숙자가 돼서 길거리를 헤매는 꿈, 아들이 저를 외면하는 꿈. 깨고 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식당 일도 제대로 안 됐어요. 손님한테 음식을 잘못 주기도 하고 국에 소금을 2번 넣기도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명품 코트를 입고서요. 코트도 코트지만 손목에 찬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제가 봐도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은 시계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하세요? 웃으며 인사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민수 몰래 확인해 보기로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몰래 들어간다는 게, 남의 물건을 뒤진다는 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거짓말할 게 뻔했고, 민수한테 말하면 며느리 편을 들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민수가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지방에 내려간다고요. 며느리는 집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토요일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김치 담갔는데 좀 갖다 줄까? 아,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집에 없을 것 같은데.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며느리가 주말마다 약속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집 앞에 놓고 갈게. 비밀번호 알려줘라. 잠시 망설이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아파트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며느리를 오해한 거면, 그럼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하지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새 가구들, 큰 TV, 부엌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명품 매장 850만 원, 백화점 VIP, 쇼핑 320만 원, 외제차 할부금 450만 원, 명품 시계 매장 620만 원.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 명품 구매 대행, 프리미엄 뷰티 살롱. 석 달치 명세서만 봐도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쓴 거였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명세서를 다시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명품 가방 하나에 800만 원, 시계 하나에 600만 원, 외제차 할부금이 매달 450만 원. 그렇게 번 돈도 아니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쓴 거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에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5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새 옷들이 가득했어요. 태그가 그대로 달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입지도 않은 채로 걸려있는 수백만 원짜리 옷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투자 금액 1억 원. 현재 잔고 4,800만 원. 반토막이 난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화면을 스크롤해 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팔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도박을 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던 그 며느리가 제 돈으로 명품을 사고 사치를 하고 도박까지 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혼자만의 일이었을까요? 아들도 알고 있었다면 그럼 저는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부모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낸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반 이상 날아간 거였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걸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카드 긁듯이 샀던 거예요. 외제차 할부금이 한 달에 450만 원이면 제가 2달을 일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걸 며느리는 매달 내고 있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코인 거래 내역, 명품 가방들, 옷장 속 옷들. 모두 다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나왔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깨어나면 다 꿈이었으면. 집을 나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혼자 앉아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카드 명세서, 코인 거래 내역.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치 잘 받았다고. 며느리가 그러네요. 감사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 민수야, 너 지금 시간 있니? 어머니가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저 지금 출장 중이라 바빠요. 내일 들어가면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한테 직접 따져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어차피 이미 쓴 돈인데 되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제 노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불러서. 그리고 제대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월요일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며느리랑 같이 식당으로 와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민수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와봐라. 직접 얘기해야겠다.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수와 며느리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였습니다. 둘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계속 눈을 피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앉아라. 민수와 며느리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셔서.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어요. 어머니, 이게. 내가 너희 집에 김치 갖다 주러 갔다가 봤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구나.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도 굳어갔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명세서를 계속 봤습니다. 한 장, 두 장.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며느리야, 이게 내 카드 맞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네. 명품 가방,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석 달 만에 2억 원을 이렇게 썼구나. 내가 준 돈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봤다. 코인 거래 내역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1억을 코인에 넣었다가 반으로 날렸더구나. 내가 30년 식당 하면서 모은 돈을. 민수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코인은 또 뭐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돈을 좀 벌려고. 벌려고? 도박을 했다는 거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도박도 도박이지만 명품은 뭐니? 외제차는 집 사라고 준 돈으로 이런 걸 샀다는 게 말이 되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면 다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니? 집 산다고 돈 달라더니 집은 사고 나머지로 명품! 사고 도박한 거 아니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부는 알고 있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카드를 좀 많이 쓴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코인도 처음 알았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몰랐어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오빠 카드 몰래 써서. 몰래 썼다고. 그럼 민수 명의 카드로도 썼다는 거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돈 쓰는 걸 봤으면 말렸어야 했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도 알면서 모른 척한 거니? 어머니 돈으로 며느리가 명품 사고 놀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성과급으로 샀다고 들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산 줄은. 성과급? 한 달에 5천만 원씩 쓰는 게 성과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니?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죠.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돈은 저희 거잖아요. 어떻게 쓰든 저희 마음 아니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도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준 거잖아요. 증여한 거고요. 그럼 저희 돈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쓰든 어머니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준 건데 왜 일일이 확인하시고 따지세요? 그리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까지 뒤지시고 그게 맞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어요. 집 사라고 준 돈이야. 명품 사고 도박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한테 주신 건 맞잖아요. 조건 없이 주셨잖아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민수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주신 건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너희 집 사라고 준 돈으로 명품 사고 도박하는 게 일리가 있다는 거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미 쓴 돈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집은? 집 명의는 왜 어머니 걸 안 넣었니? 약속했잖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린다고 했잖아요. 나중은 언제니? 나중이 언제냐고! 너희는 명품 사고 외제차 사면서 어머니는 언제 명의를 받는다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다. 남편 잃고 혼자 30년을 악착같이 벌어서 모은 돈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해서 모은 돈을 그걸 너희가 믿어서 아들이 잘 살라고 다 줬는데 이게 뭐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라. 너희 얼굴 보기 싫다 나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민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둘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테이블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까? 왜 명의를 미리 넣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명절 때마다 식당 와서 도와주던 며느리, 생일 케이크 사들고 와서 축하해 주던 며느리.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돈을 받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꿨어요. 제가 길거리를 헤매는 꿈,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꿈.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돈을 준 경위, 며느리가 돈을 쓴 내역, 코인 투자까지. 증거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사진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카드 명세서, 코인 거래 내역.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목적이 주거 마련이었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특히 도박성 투자에 썼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액은 어렵겠지만 일부는 가능할 겁니다. 특히 코인에 넣었다가 손실 본 부분, 명품 구매한 부분은 증여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어떤 증거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제가 이체한 내역을 뽑았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민수 계좌로 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며느리의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식당 단골 중에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명품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돈을 펑펑 쓴다는 걸. 다음으로 며느리 SNS 게시물들을 전부 캡처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해시태그도 다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인증샷, 명품 매장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 그리고 변호사님 조언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쓴 돈 다 증거 확보했다. 진명의 어머니 건너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일주일 안에 답해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가족이 이렇게 하니? 일주일이다.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요. 재발효 소송은 하지 마세요. 만나서 뭘 하겠니? 또 변명하고 핑계 대려고?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해야 했어요. 내가 진심이면 일주일 안에 진명이부터 넣어라. 그 다음에 만나자. 어머니, 그게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증여, 취소,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증여 목적을 명확히 주거 마련이라고 하셨고 실제로는 사치품 구매와 투기에 사용했으니까요. 특히 코인 투자 손실 부분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1억 5천, 최대 2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명의도 일부 청구할 수 있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며느리분 SNS 게시물들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치 생활을 자랑한 것들이요. 정말요? 네, 법원에서 피고의 생활 태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틀 후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 지난번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며.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잘못 말한 거예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무슨 반성? 법정에서 하렴.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인생. 망치지 마세요 소송하시면. 저희 직장에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승진도 못하고. 그제야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먼저 생각했어야지. 어머니, 명품들 다 팔게요. 차도 팔게요. 그러니까 소송만은. 일주일 안에 진명에 넣고 쓴 돈 최대한 회수해서 돌려줘라. 그럼 생각해보마.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끊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대로 맞서는 거였습니다. 사흘 후 민수와 며느리가 함께 식당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둘 다 초췌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평범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부터 받으세요. 열어보니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 명의가 들어가 있었어요. 지분 40%. 3분의 1이 아니라 40%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7,500만 원 입금했어요. 명품 중에 안 쓴 거 환불하고 쓴 것들은 중고로 팔고 차도 팔았어요. 제 적금도 다 깨고 최대한 모았어요. 7,500만 원. 3억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이 생기니까. 그동안 못 가져봤던 그것들이 갖고 싶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려? 1억을 코인에 넣은 것도? 그것도 잃은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돌려드리려고 하지만 욕심이 과했어요. 결국 반만 남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 더 커요. 며느리가 돈 쓰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어요. 어머니 돈인 줄 알면서도 편했던 거예요. 우리 생활이 갑자기 좋아지니까. 편했다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좋았어요. 며느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제 체면도 서고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앉아라. 둘이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어요. 너희가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마.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7,500만 원이 찍힌 통장이요. 이 돈 다시 너희한테 준다. 둘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돈으로만 살아라. 대출금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다 이 돈으로 해결해라. 어머니, 그게 무슨.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2년 동안 어머니한테 갚아라. 총 1억 2천만 원이다.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월급으로는. 할 수 있어. 명품 안 사고 외식 안 하고 검소하게 살면 돼. 어머니가 30년 그렇게 살았듯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는 매주 토요일마다 식당에 와서 일 도와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6개월 동안. 어머니,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 건지
몸으로 배워야 한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 어머니가 30년 해온 일을 내가 해봐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너는 매달 가계부를 써서 어머니한테 보고해라. 뭐에 얼마 썼는지 다 적어서 보내라. 네, 어머니. 이걸 다 지키면 나머지 돈은 탕감해주마. 하지만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소송 들어간다. 알았니? 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 더. 며느리, 내 SNS 계정 비공개로 돌려라. 아니, 아예 삭제해라. 그런 허영 그만 부려라.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당장 삭제했습니다. 제 앞에서 계정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됐습니다, 어머니. 좋아. 그럼 내일 토요일부터 나와라. 새벽 6시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정말 새벽 6시에 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을 입고서요. 어머니, 뭐부터 하면 돼요? 설거지부터 해라. 어젯밤 그릇들이 쌓여 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하고 물이 튀기도 하고. 천천히 해라. 그릇 깨지면 내 월급에서 나간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주문받는 법을 가르쳤어요. 점심시간 내내 뛰어다녔습니다.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물 갖다 주고 땀이 뻘뻘 흘렀어요.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식당 일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30년을 이렇게 했다. 며느리가 자기 손을 봤습니다. 빨개지고 불어 있었어요. 설거지하느라 그랬겠죠. 제가 정말 몰랐어요. 돈이 이렇게 힘들게 버는 건지. 이제 알았으면 됐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나와라. 네, 어머니.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식당에 나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도 빨라지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허영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얼굴로 변했어요.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매달 가계부를 보내면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며느리가 식당 일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마지막이죠? 그래, 6개월 다 채웠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가르쳐 주셔서. 만약 어머니가 그냥 넘어가셨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허영만 부리면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제가 많이 배웠어요.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 건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참아야 하는 거 다 느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 거짓 눈물이 아니라 진짜 뉘우치는 눈물이었어요. 이제 알겠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어머니. 이제 절대 헛되게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민수 오빠랑 열심히 일해서 꼭 다 갚을게요. 다 갚을 필요 없다. 약속대로 2년 동안만 갚아라.
나머지는 너희가 저축해라. 나중에 애 낳으면 쓸데 많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았어요. 가계부도 빠짐없이 보고했고요. 어느 일요일 민수 내외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둘 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요. 월급이 50만 원 올랐어요. 그래, 축하한다. 민수도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희 이번 달부터 600만 원씩 갚을게요. 며느리 월급 오른 거랑 제 보너스 받은 거 합쳐서요. 아니다. 약속대로만 해라. 나머지는 저축해라. 어머니, 저희가 빨리 갚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진 빚이잖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요즘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둘이 같이 만들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기특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거였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약속대로 1억 2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심지어 예정보다 2달 빨리 갚았어요. 마지막 돈을 받는 날, 식당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열어보니 목도리였습니다.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뜬 손뜨개 목도리였어요. 제가 직접 떴어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서툴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진짜 철이 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아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당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잘된 일인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그냥 넘어갔다면 민수 내외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변했어요. 검소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하지만 만약 잘못된 일을 당했다면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제대로 가르치세요. 제가 며느리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대신 교육을 선택한 건 그게 진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주 식당에 나와서 일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민수가 가계부를 보고하는 것도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변화가 보였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용서하거나 무조건 벌 주는 것보다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평생 모은 돈 함부로 빼앗기지 마세요. 하지만 돌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도 며느리도 진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며느리는 명품 가방 대신 손뜨개 목도리를 뜹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대신 집에서 도시락을 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을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키세요. 하지만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었어요.